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76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민법 제760조의 규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760조에서는요,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제1항에서는요,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요,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공동불법행위다라고 했는데요. 자, 표현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된 어떤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가 다수 이렇게 관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공동 불법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어떤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지는 이런 형식을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은 한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특징적인 측면들이 발견된다라고 할 것인데요. 우선은 여러 사람의 행위 그리고 이 손해 간에 이렇게 발생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행위와 손해 간의 어떤 인과관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상 1인의 어떤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가 있는 이런 경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수인의 행위하고 피해자의 손해 간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어떤 인과관계의 입증 부담이라는 면에 있어서 1인의 행위에 의한 불법 행위보다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다 좀 유리한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조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조문상으로는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점이 또 하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 연대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걸 갖다가 인적 담보 제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채권 총론편에서 배우셨을 건데요. 어쨌든 채무자가 여러 명이 되는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채무 전액을 여러 명의 이 채무자들에게 다 이렇게 동시 또는 순차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의 이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채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이런 연대 책임에서 더 나아가서 그 성질 자체를 부진적 연대 채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연대 채무자 1인 사이에 발생한 사유가 다른 어떤 채무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절대적 효력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부진적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대적 효력 사유가 상당히
이 연대체보다는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연대체보다는 강력한 어떤 그런 보다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 공동 불법 행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그 유형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760조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크게 우리가 760조 1항의 내용을 협의의 공동불법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60조 2항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760조 3항을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다. 이런 식으로 유형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판례상으로 보면 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 그런 유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A하고 B하고가 둘이서 뭐 나름대로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가지고 C에게 가해행위를 하자라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C의 가해 현장에 함께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가해행위는 A만 이렇게 하는 뭐 이런 형국이고 B는 실제로 가해행위 자체에는 가담을 하지 않은 그러나 그 현장에는 같이 있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760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협의의 어떤 공동불법행위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전형적인 공동불법행위죠. 뭐 이런 것들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그 판례들에서 대표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지금 여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다, 그리고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다를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760조 1항과 760조 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그 760조 1항과 760조 2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동불법 행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어떤 견해 차이에 따라서 지금 760조 1항에 해당되는 거냐, 760조 2항에 해당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공동불법 행위의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하실 것은 좀 유사한 사례들에서는 상황이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하고 B가 예를 들어서 C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 C가 A, B가 C에게 이렇게 가해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D가 좀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하고 D하고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하고 A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는 A, B가 요 C를 갖다가 C에게 가해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D는 지금 이 현장에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A, B, D도 함께 이게 C에 대해 가지고 같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공동불법 행위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는 또 우리 법원이 이 D는 공동불법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한 어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사례하고 이 사례하고가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은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당사자 간에 어떤 공동으로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의사적 공동, 내지는 행위적 공동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는 측면들이 기준이 되어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또 뭐 여러 가지를 또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자동차 운전사다. 자, 그런데 A가 B에게 교통사고를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B가 C 병원에 당연히 다쳤으니까 입원을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C 병원이 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B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시설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작물 책임도 배웠습니다만은 시설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이 하자로 인해가지고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락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이 A하고 C하고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되는 사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또 좀 유사한 사례들에서는 또 이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뭐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에서는 또 요 사람의 행위와 요 사람의 행위, 요거는 결국 A의 과실이라고 하는 측면과 C의 과실이라고 하는 측면들, 요건 두 개가 같이 경합해서 B의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와 C가 공동불법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하는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이 가해 행위를 하면 어쨌든 그걸 좀 말려야 될 건데, 그 가해 행위하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A, B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C한테 가해 행위를 하는데, B는 현장에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었고, A는 직접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이런 경우하고도 좀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말리 제지하지 않은 것, 그런 경우에는 또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언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 가지고는 무언가 당사자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어떤 가해 행위와 관련돼서 의사적 의사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행위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된 이런 정황이, 객관적 정황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760조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여러 사람의 어떤 과실 또는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주었다라고 할 경우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760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이해할 것인가, 또는 가해자 불명, 760조 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760조 1항을 적용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760조 2항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760조 1항에서는 수인이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760조 2항에서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따라서 각각 조항들에서 공동이란 의미, 공동이란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 공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의 의미 자체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가해자 상호 간의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또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공동이 성립하느냐라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760조 1항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공동의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는 학설상으로도 대립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요 공동의 의미 파악과 관련해서는 이게 객관적 공동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적 공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공동설이다. 요거는 뭐 객관적으로 그 공동만 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 공동이란 것, 요런 요소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위 공동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공동이다라고 할 때 이때 공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 760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동이라고 하는 이 의미, 요거는, 이거는 그 의사 공동이 뒤따라야 된다. 의사 공동이 뒤따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객관적 공동설이 할 경우에는 의사 공동이 없더라도 행위 공동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처음에 들었던 요런 사례들처럼 결국은 이 사람이 가해 행위는 직접적으로 A만 C에게 가해 행위를 했지만 지금 요 현장에서 이 사람이 같이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행위는 적어도 요 C에 대해 가지고는 C에 대해 가지고는 공동의 어떤 공동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공동으로 행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인데 지금 요 사안에서는 A, B 간에 어떤 의사 공동이 있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지만 객관적 공동설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의사 공동이 요구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행위 공동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볼 경우에는 760조 1항의 적용 범위가 좀 넓어지겠죠. 반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위 공동만 있는 경우는 전부 다 그 760조 1항이 적용이 되고, 이런 어떤 그 행위 공동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로서 뭐 가해자 불명인 경우, 뭐 말 그대로 고유한 의미의 가해자 불명인 경우, 그런 경우면 760조 2항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이런 어떤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이고요. 주관적 공동설의 입장은 의사 공동이 있어야 공동이니까 의사 공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760조 1항이 적용이 되고요. 이 의사 공동이 없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760조 2항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적 공동설을 취하느냐, 주관적 공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760조 1항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다시 이제 그런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판례의 입장은 요런 어떤 객관적 공동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우리 판례의 태도에 의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가해 행위자, 다수의 그 가해 행위자 상호 간에 이런 어떤 의사 공동 같은 거는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도 좀 문제되는 사안들 중에서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렇게 병원에다가 이렇게 건네주었고, 또 그 병원에서 그걸 환자에게 이렇게 수혈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이렇게 에이즈에 감염된 뭐 이런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대한적십자사와 병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이때 병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의료과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의사들에게 충분히 어떤 처치 행위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해서 충분한 환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뭐 이런 설명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의사 측에서도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과실이라든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이렇게 공급을 했다든지, 뭐 요런 과실을 놓고 봤었을 때 요 양자의 과실 자체가 공동불법 행위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된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사안들에서 우리 법원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좀 재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적십자사의 어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혈액을 이렇게 공급했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어떤 신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환자의 신체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의 어떤 설명 의무 위반,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하는 거, 요거 인정 근거를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서 이렇게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거, 이건 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면이 다르다는 것이죠. 각각의 어떤 그 과실로 인한 침해된 어떤 법익의 측면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동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판례가 객관적 공동설에 입각하지만, 그런 사례들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안 된다고 한 것이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에 어떤 건물들이,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의 인근에 뭐,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막 들었습니다. 막 들어서고, 각각 건물을 짓는, 시행자들이 따로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막 들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주택들의 입장에서는 종래는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일조 방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일조 방해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조권 침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각각 건물 짓는 사람들 서로 뭐 이렇게 의사공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서는 우리 법원이 이런 사람들은 일조방해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공동설에 입각한 행위공동만 있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그런 사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 의미, 뭐 학설상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만은 객관적 공동설에 입각하는 것이 어쨌든 학설상 다수의 견해이고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공동의 의미 자체를 이 행위 공동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7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 유형들을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법행위 책임 개관 쪽에서 인과관계 편에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경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공동불법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공한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이렇게 경합된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결합된다,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만한 어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인과관계가 경합한다라고 할 때, 자, 제일 먼저 이 중첩적 경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적 경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잉적 경합,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과잉적 경합.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환경침해 관련된 사안들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월적 경합. 그리고 이제 원인 행위 불명.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중첩적 경합이다. 이 말은 각각의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구성을 하는데, 그런 어떤 행위들이 여러 개가 모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mm 정도의 독극물이면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도 10mm, B도 10mm 이상의 독극물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누구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일단은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중첩적 경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 경합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한 사람의 행위만으로는 그 손해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그 행위가 결합을 해가지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뭐 10 정도의 독극물이면 충분히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A는 7, B는 4 정도 이렇게 독극물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두 개가 합해지니까 10이 넘으니까 손해를 발생시키겠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필요적 경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과잉적 경합이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하나로 충분히, 하나의 그 행위로 인해서 충분히 그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렇게 또 다른 행위가 있게 된 건데, 다시 말해서 A는 12의 독극물을 이용을 했고, B는 뭐 3의 독극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이미 A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는 발생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B의 행위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 경합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초월적 경합 같은 경우는, A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지금 발생할지 안 할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B의 행위로 인해서 종국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해버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길거리 보행자가 있는데 A라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분명히 이 보행자가 사망하기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뒤따라오던 B가 그 쓰러진 보행자를 이렇게 지나감으로 해서 종국적으로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먼저 행위 자체는 A가 있었지만, A의 행위도 손해를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종국적인 손해는 B가 이렇게 일으킨 이런 경우로 우리가 초월적 경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행위 불명, 이거는 말 그대로 도대체 누구의 행위인지도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경우들이 다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경우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공동불법 행위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공동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유형들이 760조 1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760조 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들로도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요게 이제 760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 그리고 우리 판례의 태도가 의사공동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행위공동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것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다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전형적인 어떤 공동불법행위 유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다시 말해서 가해 행위자 상호 간에, 어떤 의사공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 다 따져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당사자 간에 전부 의사공동도 있고, 행위공동도 있고, 760조이랑 당연히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공동이 없고, 행위공동은 있다. 요 경우도 당연히 760조 1항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공동도 없고 행위공동도 없는 이런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요런 어떤 각각의 가해 행위들이 독립적으로 이 불법 행위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행위들이 결합돼 가지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760조 1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앞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앞에서는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들었었죠.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병원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환자가 추락을 해서 사망한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의료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상황 자체가 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처음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행위 또는 과실과 의료과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악화된 이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의사 측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에서는 또 우리 법원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의사공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의사공동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공동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각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것이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공동불법행위다. 우리가 셰비 공동불법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객관적 우리 그 판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객관적 공동설에 입각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가해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불법 행위 자체를 이렇게 구성해야 되느냐, 뭐 요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법원이 되도록 그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 개개의 행위 자체도 불법 행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해가지고 그 공동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개별 행위자, 개별 행위자의 어떤 손해의 그러니까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 뭐 이런 것까지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체 어떤 공동불법 행위자의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전체 전체 불법 행위자들의 행위하고 사실 이 손해 사이의 어떤 그 인과관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간주가 된다. 760조 1항의 어떤 영역에서는 오히려 간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 사례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인과관계가 경합하는 이런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판례상으로도 보면은 추월적 경합에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중첩적 경합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760조 1항을 적용한 그런 어떤 사례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는 760조 2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여러 사람의 그 행위들 중에서 그 여러 사람 중에 일부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760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맞았는데, 당사자 간에 물론 돌 던진 사람 상호 간에 이렇게 주관적인 의사공동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징후도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게 됐는데, 자, 이 경우에 보행자가 그 돌을 맞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돌에 맞아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 중에 던진 것 중에 하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그 여러 사람들, 가해자가 누군지는 불명하지만 그 여러 사람들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760조 2항의 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단 조금 전에도 객관적 공동설이냐 주관적 공동설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객관적 공동설에 입각하느냐 주관적 공동설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 760조 2항의 어떤 포섭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760조 2항이 문제되는 이런 사안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760조 2항에서는 여러 사람의 행위하고 손해 간의 어떤 인과관계 요 자체는 추정이 된다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행위 자체가 전혀 손해 발생한
그 가해자 중의 어떤 사람이 나의 행위 자체는 그 손해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든지 뭐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760조 2항의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760조 3항에서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인데 뭐 교사자다 방조자다 통상 우리가 교사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 뭐 통상 이 교사의 방법이나 수단 뭐 이런 데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쨌든 교사에 의한 어떤 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교사 자체가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조다라고 하는 것, 요 의미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법 행위를 보조 내지 조력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방조에 의한 그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요거는 그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법원의 태도도 보면 이 방조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뿐만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주의할 것은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하고 피방조자의 불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상 문제된 사례들 한번 보면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A가 회사 직원인데 격리다원이에요. 그리고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남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C는 A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B가 사실은 그렇죠. A한테 평소 때 나 사업 좀 할래, 돈 좀 필요해 이러니까 이 A가 격리 사원이다 보니까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사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한테 송금을 해주고 C한테도 이렇게 송금을 해줘요. 자, 이런 경우 물론 요런 B, C 같은 경우 요런 사람들도 요 A하고 회사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요런 사안들에서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A가 전과 경력도 있어요. 옛날에 다른 직장, 전 직장에서도 횡령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전과가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정들을 이런 C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업 자금 필요하니까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요런 경우가 교사 방조에 의한 어떤 공동불법 행위의 유형으로서 우리 판례상 발견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 가족법 쪽에서 보면 주로 혼인 파탄에 있어 가지고 또는 약혼 자체가 깨지는 어떤 이런 약혼 자체에서 결혼까지 고려를 못하고 약혼 관계가 파탄되는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꼭 보면은 나중에 시부모 될 분들이 이렇게 개입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약혼 자체가 파탄이 된다든지 혼인 관계 자체도 파탄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 행위가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들에서도 이런 어떤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혼 사유 중에서 보면은 배우자의 어떤 직계 존속하고 또 사이가 상당히 악화된 어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사 방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유형의 공동불법 행위로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부모들이 또는 시부모 될 자들이 이렇게 배우자 또는 배우자 될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혼인이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혼이 해소된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사방조 등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로 다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이제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문에서 이 연대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부진적 연대 채무로 이해한다고 했죠. 부진적 연대 채무. 자, 이거는 채무자하고 채권자 1인에 발생한 사유가 다른 어떤 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위 말하는 절대적 효력 사유가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채권 담보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 배상할 때 이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수인의 어떤 공동의 행위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부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특별 손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불법행위 효과 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특별 손해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 항상 문제가 되죠. 예견 가능하냐, 특별 손해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냐, 예견 가능한 사정으로 일한 것이었냐, 아니었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이제 통상은 그런 어떤 예견 가능성과 결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이해의 태도인데, 어쨌든 특별 손해는 그렇게 해결하더라도, 특별 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수인의 어떤 공동으로 인한 행위하고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면 전부 다 통상 손해가 되니까, 그런 손해는 전부 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공동불법행위 쪽에서는 가해자들이 실제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부진적 연대채무니까 전부를 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제 문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요거는 절대 대외적 관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대내적 관계에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든지라고 할 때, 그럴 때는 고려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가지고도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과실 자체가 사실 그래요.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러 명이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했을 때, 특정 공동불법행위자하고 관계에서의 과실이라는 측면이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하고의 관계에서의 과실이라는 측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과실 정도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실 상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공동불법행위자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피해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과실 상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원의 태도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어떤 공동불법의 행위자의 행위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과실,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상관계 같은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진적 연대 채무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 사실은 진정 연대 채무냐, 부진적 연대 채무냐를 구분을 할 때, 사실은 주관적 목적 공동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또 다음에 내부적 부담 부분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주관적 목적 공동관계에 있지 않고, 부진적 연대 채무자 상호간 내부적 부담 부분이라고 한 것,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부적 부담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도 인정하면 안 되겠죠. 부진적 연대 채무자 1인이 전부 채무 전부를 이행했다라고 했을 때 구상권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원의 태도는 이런 어떤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봐야 되지만 구상 유사의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전부 손해를 배상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구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구상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럼 부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손해 발생 기여도, 과실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상권의 발생 시점, 실제로 어떤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의무,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손해배상을 했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이 측면, 요거는 각각 별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그 채권 관계가 시효소멸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 그게 그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요소들 고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대채무 쪽에서는 그게 뭡니까? 절대적 효력 사유지만 부진 연대채무 쪽에서는 절대적 효력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어떤 그 채권 관계라는 측면과 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어떤 구상권이라는 것, 뭐 요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어쨌든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해서 이렇게 변제를 한 경우에 그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른 어떤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구상권의 어떤 그 시효기간도 10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오늘 이 그 공동불법행위에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유형론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뭐 시간 관계상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미건대 채권 총론편에서 그 연대채무 또는 부진 연대채무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다시 좀 더 참조하셔서 보충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권 강론 마지막 시간으로서 불법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